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닭똥집을 입에 넣어주고 백허그하던 원한 같던 사이가 원한 가득한 사이로 변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원한,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이야기죠. 급기야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거 아니냐?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투기한다? 이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성 비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 이렇게 원한 쌓인 원한 사이가 원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월 11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한이 얼마나 크면 회복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그 원한, 그 감정적 원한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성을 딴 건데 바로 지금 이 뉴스파이터가 진행되는 스튜디오 바로 옆 스튜디오에 와 있는 그 두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닭살, 막 오그라든 막 그런 저때 장면 보면 막 이렇게 백허그하면서 자연스럽게 막 이런 막 브로맨스 막 보여주고 했던 그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보세요. 어쩌다 정말 원한이 쌓인 관계가 됐을까요? 그런데 어제 연설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무도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겠다는 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분열한 모습을 보일 시간이 없습니다. 자, 분열하지 말자. 내부에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오늘은 그래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완전 싸웠습니다. 완전 대박 사건 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격렬해질 기세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안 싸운다고 했었고 네. 당 선관위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당 지지자들의 바람도 간곡했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오프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당권 전쟁에서 나올 법한 키워드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고의로 총선에 패배한 것 아니야? 사퇴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머나. 이거에 또 대응을 해서 노상방뇨하듯 오물만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 같은 당권 전쟁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야말로 원색적인 표현도 나오고 지금 아주 비방, 중상 비방 뭐 그런 수준의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기억을 이 찬찬히 더듬어 보면 그제 첫 TV 토론회 때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만 싸웁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의논해야 될 부분과 의논했다가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대통령실 이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한 뭐 5명 내외 많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비례대표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천 명단과 비례대표 후순위, 그다음 비례대표 후순위 넣었다가 바깥에서 말이 나오고 잡음이 나니까 빼고 위원장님의 주변 인물들
그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요 두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한동훈 후보를 돕는 장인어른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팀이 움직여가지고 뭐 개입을 했는지.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자, 지금 이 얘기가 뭐 여러분도 들으면 감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뭔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련해서 모종의 뭔가 일을 뭐 꾸몄다 등등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거죠. 근데 최재문 교수님 분명히 야 이제 그만 싸웁시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토론회에서는 네. 본인이 아니어도 공격할 사람이 있잖아요. 아하. 두 명이 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희룡 후보는. 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만 공격을 하는데 나머지 두 후보, 즉 윤상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적절하게 잘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도 돼요. 아하. 그러니까 토론회 때 본인이 나서서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이미 이제 문자 논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문자 논란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 두 사람이 공격하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쫓아가는 세 명의 입장에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까지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고 또 하나는 1차 경선에서 50%를 제지를 시켜야 돼요. 저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잖아요. 아하. 그러면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50%를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결선 가니까 당연하죠. 그럼 결선에 가면 1대1로 대결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자기 환경이 펼쳐질 수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려면 누가 또 도움을 줘야 돼요? 나머지 두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가 표를 일정 부분 좀 나눠져 가져가 줘야 돼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일정 부분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두 사람한테 좀 나눠져야 된다니까요. 아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을 좀 띄워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1대1로 막 싸우게 되면 아하. 본인의 이미지도 안 좋아져요. 당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하. 그러나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후보가 그걸 해주게 하고 본인은 뒤로 빠져서 조금 멋있는 모습 보이고 본인의 어떤 이점은 챙기고 네. 또 하나 두 사람의 어떤 전투력을 좀 올려줘서 네.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표를 일정 부분 두 사람이 분산해서 가져가게 만들어서 50%를 저지하는 전략. 네. 그 전략이 토론에서는 있었던 거고 토론은 토론이고 나와서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지금 다각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후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서워서 맡아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맡아도 하십니까? 칩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설사 주변이 다 반대한다 한들 그 사안의 당사자가 그것도 대통령 연구인 집권 여당인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귀를 의심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허주현 변호사님, 총선을 일부러 졌다, 일부러 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든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이자 원주 소장파로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원희룡 후보께서 어쩌다가 이런 말씀까지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이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특히 원희룡 후보 본인도 지지연설을 3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보수층 지지자들 나아가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으로도 사실상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첫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입지는 굉장히 탄탄대로였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이 총선을 고의로 패배시킬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해묵은 색깔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태가 아니고 뭐겠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 싸움과 외부 싸움이 차이가 나는데 외부 싸움보다 내부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걸 해집다 보면 승리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상처 가득한 승리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기게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수습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모든 후보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물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일 텐데 그럼에도 한동훈 후보도 여기에 지지 않고 글쎄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재봉 교수님 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의 원희룡 후보가 이런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또 하나는 다중인격이라는 표현. 다중인격, 썼잖아요. 이것도 아하. 상당히 좀 상대방이 들으면 불쾌하게 그렇죠, 느껴지죠. 인격적으로 상당히 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러 총선을 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대응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총선을 정하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가 잘 설명하면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또 격정적으로 또는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지금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1등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반응이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좀 다중인격이나 오물을 껴안고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면 네.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쳇말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둘 다 똑같은 그렇죠. 사람들 똑같은 사람 막 되게 그런 느낌이 된다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대응을 원희룡 후보는 당연히 쫓아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본인이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좀 더 품격 있게 또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그러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하.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두 후보는 언론 앞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 근데 두 후보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만 싸우는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SNS 상으로도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 후보가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네.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또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네. 그런데 사사건건 고소 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고요. 더 나아가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그리고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야, 저 세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하시겠냐? 라고 지금 상당히 몰아세운 거예요. 근데 왜 이 순간에 사퇴란 단어를 꺼내들었을까요? 혹시 뭐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청담동 룸사롱, 그러니까 뭐 청담동 첼리스트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아예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즉시 후보 사퇴합니다. 거짓말이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 뭔 소리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다? 나중에 언제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나면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
사퇴는 사퇴로 맞불을 놓은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앞서 지금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의혹을 제기한 이 원희룡 후보의 SNS 내용에 한동훈 후보 이거 혹시 아직까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SNS에 SNS로 응대하고 있는 아하, 상황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원희룡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에 답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3가지 의혹을 제시했잖아요. 네. 사천 의혹, 뭐 댓글팀, 그리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진짜가 있다면 사퇴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축을 하고 이어서 이제 좀 길게 글을 남겼는데요.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번 TV조선 그 토론회에서는 선관위의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는 더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라고 원희룡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원희룡 후보는 다시 말을 바꾸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뭔데요?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구태 정치, 내가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앞서도 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 중에는 오물 뿌리고 가는 듯한 구태 정치라고는 표현했는데 지금 SNS상에서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노상방뇨.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상방뇨라는 표현을 굳이 넣었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이 단어를 보면서 한동훈 후보 측이 정말 작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1994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때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이었습니다. 어허. 그때 기사가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때 원희룡 사법연수원생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만류하는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이 됐는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다라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기소유예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 사실 지방선거라든지 과거에 원희룡 후보가 후보로 뛰어들어서 여러 싸움이 굉장히 격렬해질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노상방뇨인데 그래요? 이번에도 당권 전쟁에서도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허. 물론 원희룡 후보는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 물론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인정한다. 지금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런데요. 이 노상방뇨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는 앞서서 네.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는데 가게 주인이 오해를 한 거였고 자신은 말싸움이나 뭐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해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하. 야, 요 얘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공세 같은 거 보면 그 야당 의원의 과거에 있었던 같은 거 이른바 약점 같은 거, 꼬투리 같은 거 잡아서 확 공격하는 이런 걸 잘하잖아. 근데 이런 게 굳이 따져보면 또 이준석 의원과 좀 닮은 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머리가 좋은 분들은 잘 안 잊어먹어요. 아하. 남들의 잘못된 것도 잘 안 잊어먹고 네. 남들의 좋은 것도 잘 안 잊어먹어야 되는데 비율이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어떤 분은 남들이 굉장히 잘했던 거는 빨리 많이 기억하지 않는 대신 남들의 실수를 유난히 잘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게 내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2가지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분노로 대처하거나 조롱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러나 분노로 대처하게 되는 거를 이제 그게 본인이 두렵든 아니면 상대방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거를 유머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그게 유머가 될지 조롱이 될지는 당사자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고 네. 매번은 그게 조롱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가벼움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이기는 것 같고 왠지 옆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도 듣겠지만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순간이 쌓아져 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들을 잊어먹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나가면은 냄새가 났듯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매번 요번까지만 이럴 거야. 요번까지만 이럴 거야.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면 이런 모습을 안 보일 거야 라고 매번 다짐하시겠지만
그게 어느 일순간에 모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무거움을 갖추셔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마치 지금 쏟아냈던 말들이 이 4명의 후보에게 나중에 언젠간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4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거의 죄다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2사람의 싸움만 부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2 후보가 입이 대빨 나왔을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줄 세우기, 줄 서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를 처음 봤고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2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후보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하는. 있잖아요. 제가 다 줄 세워왔어. 줄도 서왔어. 정말로 허망한 짓이. 지금 줄 서는 거 아주 허망한 짓이. 모르고 저러고 있어.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토론, MBN 초청 토론회를 앞둔 4명의 후보, 바로 뉴스파이터가 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스튜디오, 옆에 스튜디오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미리 이 준비한 자료도 읽어보고 지금 분주하게 있을 텐데, 자, 최재문 교수님께서 그 4명의 후보에게 안수기도는 해주실 수 없으실 테고, 한번 이 4명 후보에게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요. 네. 국민들에게 민생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들이니까 물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약점들을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4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집권 여당을 잘 이끌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보여줄까,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누가 가깝고 누가 멀고 이런 문제가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정책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이번 토론회는 4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 제목이 꼬집은 그 제목이 좀 떠오르네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꼬집는 내용인데요. 비전은 안 보이고 문자만 남았다. 이런 제목이 지금 떠오르는데, 지금 뉴스파이터가 끝나면 MBN TV 토론이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MBN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과연 오늘 어떤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 이름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김호중 씨 오늘 첫 재판, 이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재판 때 눈물을 흘린 여인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김호중 씨가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을 했고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팬들 중에서 이러한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릴 분은 팬들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에 김호중 씨의 엄마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요? 일단 가족들이 먼저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 자신이 김호중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네.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 밖으로 나왔고 한 매체와 직접 인터뷰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뭔데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맞다.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눈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어허. 인터뷰가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왜요? 이날 재판에는요. 김호중 씨의 아버지만 재판에 참석을 했었고 친모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나? 안진용 기자님!
엄마 아니라는데 저 표현을 보면 누가 더 엄마잖아. 우리 애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엄마잖아요, 엄마. 너무 이상한 일이어서 김호중 씨 측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는 현장에 왔고 재판을 참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여성으로 보인다 정도로 얘기했고요. 중요한 거, 김호중 씨는 이 여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본인을 좀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이때 이 여성이 나서서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지인인 것처럼 잘못 알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잘못해서 기사를 올려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 네. 김호중 씨의 부모는 이미 김호중 씨가 20여 년 전 10살 초반 때 이혼을 해서 김호중 씨는 할머니 손에 자란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김호중 씨 양측 부모와는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 본인이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후에는 자신의 공연에 부모를 초대할 정도로 소통을 해왔는데 잦은 소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는 이미 이혼 후에 김호중 씨가 어릴 때 각각 재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들끼리 따로 연락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호중 씨 재판장에 부모가 함께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그 법정 주변이 막 시끌시끌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이런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의 팬들이 김호중 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법정을 찾아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팎으로 40명 정도의 팬들이 찾았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많이 왔어요? 네, 오후 재판이었는데 불구하고 아침부터 뭐 자체적으로 입정 순서도 정하고요. 왜냐하면 법정이 좁으니까 17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끼리 순서도 정하고 뭐 가방도 일렬로 세워놓고 이런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경위가 조용히 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이 재판이 시작이 되고 절뚝거리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팬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요. 100건이 넘는 정도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뭐 팬심이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팬분들은 여전히 김호중 씨 글쎄 뭐 결백까지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호중 씨의 상황 재판을 보면서 눈물을 훔친 분이 많았다는데 근데 최전문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일부 팬들은 여전히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고 격분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그분이 바로 김호중 씨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참석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어허. 아버지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김호중 씨가 재판에 등장하면서 좀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김호중의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치소에서 아들이 저렇게 절도록 그냥 두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격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 김호중 씨의 아버지가 격분했다길래 이놈 자식아 그때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을 했냐라고 아버지로서 지금 아들의 행동을 나무라해서 격분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내 아들 저지경 되도록 구치소에서 다리 절뚝이도 여전히 절뚝이도 놔둔 겁니까? 라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지난번 검찰에 구속 송치될 때도 김호중 씨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다 끝난다고 다 끝난 뒤에 말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한테 데리다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립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생각? 지금도 물음표예요. 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다 끝난 게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고 또 뭘 말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세요. 안지용 기자님 구속 송치된 지 굳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일 만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제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언론을 통해서 그 모습이 직접 사진으로 나오진 않았죠. 이날 김호중 씨와 다른 피고들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왔습니다. 이게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수의로 오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김호중 씨는
미결수 신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정장을 입고 올 수 있었다고 하고요.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호중 씨는 가수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 5월 9일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던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전화해 대신 사고 냈다고 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막내 직원은 거절을 했죠. 네. 그러자 본부장이 김호중 씨의 매니저에게 네가 음주한 걸로 해라. 초범은 어차피 벌금이 형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또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김호중 옷을 입고 전화한 걸로 해라. 다 빼줄게. 어차피 별로 안 나온다. 내가 돈은 다 대줄게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이 본부장이 김호중 씨 차량의 블랙박스 카드를 삼켜 증거를 인멸했고 매니저는 음주 상태로 김호중의 옷을 입고 파출소로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들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재판은 이날 한 12분에서 1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앞서 그 그래픽 좀 말 그래픽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보세요. 일단은 공소 사실을 검찰이 읽어내려 갖고 저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걸 보세요. 인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음주한 걸로 해야 해. 초범으로 들어간 게 나아. 어차피 벌금형이야. 이거 통화 내용 다 이제 들어보고 이제 공소장에 적은 거 알 거 아니에요. 네가 호중이 옷 입고 전화한 걸로 해. 그다음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 빼줄게. 내가 돈 대줄게.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만사 해결돼요. 어디서 그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김호중 씨 측에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걸로 언론 보도 전해졌는데 12분 만에 재판이 빨리 끝난 이유가 뭐예요? 김호중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먼저 의사를 밝힌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 측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 그 절차에서 끝이 난 겁니다. 물론 다른 공동 피고인인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그리고 매니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공소 사실을 왜 인부를 밝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 변호인단이 최고 대거 변동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 대응과 공판 대응은 별개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조남관 변호사를 포함해서 김호중 씨의 부친이 선임을 해서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던 이모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각각 사임 또는 해임되면서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이 됐거든요. 네. 이게 공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일에 제대로 된 수사 기록을 확인해서 입장을 정한 다음에 밝히겠다라는 것이 이 이유였고요. 네. 2차 공판이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공소 사실을 인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규 원장님, 혹시 김호중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나 그때 내가 왜 그래?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딱 내려가지고 택시기사님한테 죄송하다 하고 이 보험 처리하고 90도 인사하고 사죄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다니 난 지금도 전국 다니면서 공연도 열심히 하고 막 돈도 잘 벌고 했을 텐데 후회하고 있을까요? 별로 후회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왜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고 합리화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음주 사고를 갖다 낸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그 기사분이랑 불법적으로 기사님 이거를 없는 일로 해주시고 보험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완전히 덮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인은 어차피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행동을 했더라면 하게 되면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과 후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거는 어차피 운이 없었던 거야. 이거를 내가 그때 서로 이렇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새 나가게 되면은 음주운전인데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갔겠어. 그 입장에서 나는 나름대로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공연 2번이든가 3번에서 어느 정도 건졌으니까 이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루어 짐작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속은 모르죠. 지금 김호중 씨가 과연 구치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요. 어제 법정에 선 인물은 또 있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다 빚을 지셔가지고 30대 저 딱 들어설 때까지 빚을 갚았거든요. 저희 친형하고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우리 형이 얼마나 이게 식구들 이용하냐면 뭐를 사, 뭐 집이든 뭘 사. 그러면 우리가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빚이 있다는 걸 강조해. 그럼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덜 쓰고 막 그렇게 해.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우리 친형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노예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이 필요하시면 제 도움을 친형을 소송하라고. 저때 MBN의 대표적인 예능 동치미에서 저 얘기를 했던 때가 딱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엔 지금 보신 것처럼 저 때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처럼 웃고 좌중도 웃고 다 웃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이지만 그게 지금 딱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 법정 공방하는 사실에 대해서 김효석 기자님. 그러기나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김호중 씨 재판 말씀드렸었는데 그 김호중 씨의 재판 바로 옆 건물에서 이렇게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와 관련한 항소심이 역시 열렸습니다. 그 옆 건물에서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 씨와 관련된 그 회사 돈과 그리고 박수홍 씨의 개인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네. 1심이 지난번에 있었을 때 1심 재판부는 친형이 회사 돈 20억 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무죄로 봤어요. 무죄로 봤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 그러니까 형의 아내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서 항소를 진행했고 그 항소심이 어제 있었는데요. 박수홍 씨 역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에 다시 증언대에 이번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한때는요, 앞서 보셨죠? 한때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산을 증식해 주는 걸로 철석까지 믿고 있어가지고 최재봉 교수님, 형을 너무 존경해 우리 형이지만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랬었죠. 세상에. 근데 지금은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본인의 재산을 거의 이제 형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이 이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칸막이를 설치해달라. 박수홍 씨 측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양쪽이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칸막이를 쳐서 형님 부부 얼굴을 못 보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시쳇말로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고 첫째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의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뭐 분노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법정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형의 얼굴을 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형의 부부에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칸막이 설치하는 거 허준 변호사님, 이제 법정에 소송도 진행 많이 하시니까 법정에 이제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칸막이 같은 거 그 뭐 무겁지도 않은데 칸막이 하나 설치해주면 안 돼? 왜 이거 안 받아준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시설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도 증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요건에 결국에는 부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증인신문도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원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대면에서 진술할 경우에 특히 범죄의 피해자인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에서 진술할 경우에 심리적 부담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인 평온을 해야 할 우려가 굉장히 현저한 경우에는 이걸 신청에 의해서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분리해서 하거나 차폐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혹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성폭행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할 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해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아.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진술하는 경우에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그럴 때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예. 재판부에서 이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피고인들한테 크게 영향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 다만 박수홍 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옆에 동석하는 것까지만 허락을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 실제로 그리고 뉴스파이터에서도 박수홍 씨와도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두터워서 이 소송 과정에서도 심경 같은 걸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많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혹시 어제 재판 끝나고도 박수홍 씨하고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는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수홍 씨가 이 긴 재판에서 본인의 의견, 왜 나왔는지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인데 자, 이날 공판 시간이 1시간 정도 넘어가자 재판부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다음 재판도 남아있는데 다음 재판에도 나올 수 있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수홍 씨의 얘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박수홍 씨의 답변을 들어보면 네. 왜 증인을 자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나오는 게 큰 부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1심 재판부 판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믿고 사랑했지만 나를 배신한 피고들을 다시 볼 용기도 나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왜 앞에 차단막을 설치해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내 소원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날 공판은 무려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하. 부담은 됐지만 작심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 가림막은 설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형네 부부를 대면하고 이 재판을 이어갔는데 그렇다면 두 형제, 형과 동생은 재판 내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최재봉 교수님. 일단 두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고요. 그랬겠죠. 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데요? 이 모든 걸 내가 그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그러네요. 일한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랬는데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1심에서 형수 되시는 분이 무죄 판결이 무죄 나왔거든요.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검찰이 질문을 했어요. 왜 형에게 일을 다 일임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수홍 씨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내 형제를 믿은 것뿐이다. 그리고 검소했고 날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다 형 부부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형을 쳐다보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칸막이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형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뭐 노려봤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좀 안 좋은 표정으로 표정받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인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혼하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죽고 그 형수나 형님 했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했지 않냐. 지금 결혼했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은 중범죄 아니냐라고 검찰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하, 참 진짜 얼마나 진짜 속이 뒤집히겠어. 진짜 뭐 천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했던 얘기 중에 너무 먹먹하게 다가오는 게 허준 변호사님. 내 소원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들이 그래서 저들이란 표현에서 저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저도 저들이라는 표현에서 이들의 관계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박수홍 씨가 형과 형수를 대상으로 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침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양측이 다 항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공소 사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형사가 좀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1심에서 어느 정도 다툼 없는 사실관계도 확정이 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항소심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결론이 나서 박수홍 씨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박수홍 씨가. 이 재판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경찰하면 매의 눈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매의 눈을 가진 경찰도 깜빡 속았을까요? 김묘석 기자님.
네, 올해도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폭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하. 밤 사이에 중부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습적 폭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처참한 현장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아이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전북 완주의 한 마을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에요. 주택 앞 농경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오. 오토바이를 주목해 보시기 어머머머. 바랍니다. 주차된 어머. 오토바이가요. 점점 이렇게 물속에 잠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폭우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200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만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집이며 상가며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해버린 마을 지금 확인할 수 어머나, 있는데요. 세상에. 담벼락과 비닐하우스 역시 처참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물에 잠긴 탓에 감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어서 집조차 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리신 분은 얼마나 지금 진짜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목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경찰이 뭘 속았다는 거예요? 사진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상황이요.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폭우 피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경남 겨창군에서 어제 이런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돼서 정말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보시는 사진인데요. 네. 거창에 있는 한 교량 사진인데 어머나. 위가 보세요. 상판이 갈라져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고 네. 위험하게 차가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이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자 사고를 우려해서 지자체와 경찰까지 나섰는데요. 네. 현장에 막상 나가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멀쩡했습니다. 에? 파손된 부분 하나 없이 저렇게 멀쩡한 상태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전에서 이 사진은 지금 완전히 다리가 짚어져 지금 가운데 완전 부서졌잖아요. 근데 이게 안진용 기자님 무슨 의자 고치듯 뚝딱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도 보면서 의아하죠. 이 경찰과 지자체, 군민까지 깜빡 속았습니다. 저건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예? 요즘 마을이 많은 비로 인해서 지금 폭우가 온 것 같은 모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실제 모습과 구분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나. 일단 이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경찰과 공무원 20명이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다리를 통제했습니다. 근데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거창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멀쩡했다는 거죠. 어머나. 실제로 접수된 피해 사례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고서 통행을 재개했는데 중요한 건 2시간 동안 통행 제한을 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경찰과 군청 직원 수십여 명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상당수 주민은 교량 통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저 사진 뭐 합성 사진이든 조작된 사진 뭔 사진인가 일단 가짜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공권력이 동원된 것도 있지만 주민분 한 2시간 동안 주민분들이 얼마나 공포에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어떻게 유포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진상을 파악해봤어요. 군에서.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합성산이 처음 올라온 곳이 수백 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이래요. 근데 그 단톡방에 거창군 의원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문제는 한 군민이 해당 합성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고 놀래가지고 또 다른 데 퍼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퍼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군청 측에서도 이 사진을 확인하고 현장에 즉시 이제 나가본 거예요. 정말로 정말 저게 파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런데 현장 가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된 건데 네. 합성 사진이라는 게 밝혀지거나 문제가 더 커지자 합성 사진을 게재한 사람 이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사진을 그렇죠. 올렸을까? 네. 이 사람의 해명은 제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위 사진은 촬영 중에 손떨림으로 인해 왜곡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데 이게 손떨림으로 인해서 왜곡된 사진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을 떨렸으면 저렇게 부서지는 모습이 나오기 어려워요. 저게 만약 종이장이라면 손 예. 떨림 때 저렇게 뭐 100번 양보 될 수도 있다 치지만 그렇죠. 저게 교량이잖아요. 다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손떨림 때문에 잘못 찍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합성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두 개의 사진이나 다른 두 개의 어떤 모습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의 사진처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말이면 저런 말로 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 혹시 이거
법적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는 혹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유발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지금 만약에 저게 손떨림으로 인해서 잘못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면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손떨림으로 인한 사진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게 합성한 게 맞고 합성을 해서 올렸다고 하면 최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진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현장을 통제하고 그렇죠.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다른 필요한 곳이 있었을 텐데 결국 거기 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힌 거예요.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거창 군청 관계자도 같은 이유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해명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청 관계자에게 뉴스파이터 취재진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2020년에 거창군에 50일 넘게 비가 많이 왔던 적이 있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저 다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그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자녀들도 군청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대피는 어떻게 되냐 다 물어보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지금 본인이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합성을 해서 올린 게 맞다라고 하면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3살 먹은 어린애가 이런 행동을 안 할 거 이걸 올린 군민이요. 이게 생각이 있어. 이걸 올렸을 때 파장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뒤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이게 한 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합성사진을 평소에 본인의 입장에 재밌게 올린 거예요. 그러나 그땐 이렇게 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이건 합성사진일 거야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가 같지만 다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홍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갖다 본인의 입장에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과장되게 알렸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본인은 그냥 이게 있었고 처음 만들어 본 거고 상상이 됐고 그냥 재미로 올렸는데 그게 너무 일이 커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충동성이라는 게 조절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밑에 있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 반드시 이건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머, 운전자가 자리 비운 사이 이거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안지용 기자님.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찰나의 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달 일을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자, 늦은 밤 안산의 한 도로입니다.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네. 자, 그런데 흰 모자를 쓴 저 남성,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곧바로 그 차량으로 가서 남의 차량에 올라탑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저렇게 운전하기 시작하죠. 어머나! 아니 지금 모습 보면 보세요. 와, 완전 자연스럽게 타요. 누가 보면 혹시 원래 저 사람 차 아니었어요? 안지용 기자님? 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겠죠. 저 사람은 명백하게 차량 절도범입니다. 근데 차량을 절도한 후에 한 행각 역시 충격적인데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남성은 훔친 차로 인근 편의점 앞에 정차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러 갔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후 저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저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받고 나오자마자 경찰이 조심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이 차량 절도범은 경찰이 피해 차선을 넘나들며 신호도 위반, 빠른 속도로 질주해 도망칩니다. 와. 10여 분간 펼쳐진 도로 위 아찔한 추격 전 남성은 약 올리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경찰차에 의해 저렇게 사방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한 채 정차합니다. 이 남성 그 와중에 또 도주까지 시도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머리채까지 잡히며 끌려 나왔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야, 검거 장면을 보니까 진짜 영화처럼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포에 에워싸서 겨우겨우 잡았는데 당시에 숨가빴던 상황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로를 저희끼리 공유를 해서 인접서 순찰차들도 거기 2대 서 있었고요. 차량을 앞에서 막아줘가지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진짜 경찰분들도 다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남의 차를 저렇게 가지고 가고 정말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이제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차량 주인 되시는 분이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언제든지 도난당할 수 있다는 맞아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리실 때는 반드시 차량 시동 끄고 네. 키를 챙겨서 가셔야 돼요. 아하.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카페를 향해서 갔는데 내리는 걸 보자마자 저 운전자가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가요. 이동을 얼마나 한죠? 2km를 이동했어요. 어머나.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 아마 그 차주의 신용카드가 있었나 봐요. 아이고. 이 신용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네. 다행히 차량이 도난당한 걸 알게 된 이 차주가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 신청을 한 잘하셨네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분실된 카드인 게 확인이 됐고 네. 승인이 거절돼서 결국 구입은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력은 일단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지금 해서 검거됐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카드로 담배 사려던 여유까지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 결제는커녕 오히려 경찰한테 위치만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네요. 경찰이 카드가 사용된 그 장소 인근으로 출동해서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절도 피해 차량을 딱 발견을 했는데 도주 차량을 쫓으면서 정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남성은 이것을 무시하네요. 그리고는 중앙 차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무려 시속 180km까지 밟으면서 내달립니다. 또한 인근 대학교로 진입을 해서 경찰을 약올리려는 듯 좌우로 비틀대면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남성은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들 추가 투입이 되면서 포위가 됐고요. 앞뒤로 이렇게 도주로를 차단당한 뒤에 경찰에 불응하는 절도범의 머리채를 이렇게 딱 잡고 네. 거칠게 끌려나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 40여 분 만에 결국 남성은 검거가 됐고요. 네. 맨정신인 상태로 범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인간이 50대인데요. 이 인간이 잡힌 다음에 한다는 말이 돈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 범행을 뚫린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요.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